윤지야, 지금 너무 시끄러워.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우 재워야 하는 거 아니야? 윤지는 제 말에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재우려고 해도 안 자는데 어쩌라고요. 그래도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지. 내가 한 달 넘게 잠을 못 자서 약까지 먹고 있어.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저희 보고 애 입 맞고 다리 묶으라는 거예요? 애 키우는 집이 원래 이래요. 그때 잠옷 차림으로 준호가 나왔어요. 어머니, 이 시간까지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준호야, 엄마가 한 달 넘게 참았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해. 지금 밤 12시가 넘었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이사 가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여기는 내 집인데, 내가 이사를 왜 가?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불만 많고 살기 불편한 사람이 이사 가야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싶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영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그런 삶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작은 3층 건물을 샀어요. 남편과 함께 꿈꾸던 노후를 위한 보금자리였죠. 1층은 편의점으로 월세 150만 원에 임대했어요. 2층은 저희 부부가 거주했고요. 3층은 세입자에게 월세 1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들어왔죠. 이 돈이면 남편과 저는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2층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있으니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외로웠지만 친구들과 만나고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1년 전에 3층 세입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3층은 공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우가 많이 컸어요.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큰 평수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도 부족하고 월세는 너무 비싸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어머니, 며칠 전에 저한테 3층이 비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공실이면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손주 지우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럼 좋지, 들어와.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지금 지우 키우느라 생활비가 정말 빠듯해요. 유치원비,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월세 얘기를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알았어. 일단 들어와서 살아. 월세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만 여유 생기면 월세 꼭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여유 생기면 월세를 내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겠다고요. 가족인데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일주일 후 준호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흐뭇했어요. 며느리 윤지도 처음엔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저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괜찮아. 손주 지우는 활발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저는 지우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월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재촉할 수 있겠어요.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준호 부부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저희 집으로 내려와 밥을 먹고 갔어요. 처음에는 윤지가 제가 만든 반찬을 받아갈 때마다 고맙다고 말했죠. 하지만 점점 그런 말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반찬을 내밀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갔어요. 어느 날은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갈비찜 좀 해주세요. 남편이 어머니 갈비찜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해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애들이 요즘 힘들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요즘 들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뛰어노는 소리겠죠. 아이니까 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만 그랬는데 점점 밤에도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제 곧 지우를 재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시가 되어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쿵쿵, 탁탁, 쾅쾅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 뛰어노는 소리인데 애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위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매일 밤으로 바뀌었죠. 밤 11시가 넘어도 지우가 뛰어다니는 소리, 울음소리,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베개로 귀를 막아보기도 하고 귀마개를 사서 끼워보기도 했죠. 하지만 소음은 귀마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쿵쿵거리는 진동이 천장을 통해 제 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피곤이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고 낮에 앉아 있으면 눈이 감겼죠. 동네 친구들과 만나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친구 명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야,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요즘 잠을 잘못 자서 그래. 왜 잠을 못 자?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층 소음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들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명자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나 봐요. 위층에 아들네 가족이 산다더니 밤에도 많이 시끄러워? 응. 손주가 많이 뛰어노나 봐. 그럼 아들한테 얘기해야지. 밤에는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애가 어린데 뭐, 그럴 수 있지.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밤 11시 넘어서까지는 안 되지. 너 그러다 건강 망가져. 명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두통이 생겼고
소화도 잘 안 됐죠.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히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2주째 되던 날, 소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낮에도 쿵쿵거렸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걸 끄는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참다 못해 천장을 빗자루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곧 다시 시작됐죠. 마치 제 신호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도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내 집에서 지내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편하게 쉬고 싶은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피부도 거칠어진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친구 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저번에 너 컨디션 안 좋던데 요즘은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나 봐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병원 가봐.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명자의 말대로 저는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잠은 왜 못 주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층간소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거 얼른 해결하셔야 해요. 계속 이러시면 큰 병 생깁니다. 당장 어지럽고 두통이 있는 것도 다 수면 부족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건강 문제야. 아들한테 얘기해야겠어. 더는 참을 수 없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준호가 2층으로 내려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었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고, 상사가 까다롭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물을 마시며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요즘 밤 늦게까지 위층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 지우가 뛰어노는 것 같은데.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죠. 아, 그래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애들이 뛰는 건 당연한데 밤 11시 넘어서까지는 좀 그래. 엄마가 잠을 못 자서 힘들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윤지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조심할게요. 고마워.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잠이 잘 안 와. 소리에 민감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조심해야죠. 죄송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오늘 밤부터는 잠을 잘 잘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준호는 얼마 후에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죠. 아들이 이해심이 많은 애라서 다행이라고
말하면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9시쯤이었어요.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있는지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죠. 준호와 윤지가 다투는 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조용히 하래. 애가 뛰는 걸 어떻게 막아? 윤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신대. 밤에는 좀 조심하자.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들렸어요. 에휴, 진짜, 고작 이런 집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네. 어머니가 아래 살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작 이런 집이라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고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공짜로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불만이 많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고작 이런 집이라고 며느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었어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았죠. 거울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명자야, 나 어제 아들한테 층간 소음 얘기했어. 잘했어. 뭐래? 조심하겠대. 근데 밤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 저는 윤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명자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그 집을 공짜로 살게 해주니까 너를 더 우습게 보는 거야. 당장 월세 받아. 이제 와서 어떻게 얘기해.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너무 퍼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명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월세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소음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전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았죠. 마치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작 이런 집이라고 말하는 윤지의 목소리가요. 다음 날부터 소음은 정말로 더 심해졌어요. 밤 11시가 넘어도 지우가 뛰어다니는 소리, 무언가 던지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가 계속됐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 쾅 하는 소리, 무언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새벽 12시가 넘어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참다 못해 다시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밤에도 많이 시끄러웠어. 조심해준다고 했잖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애 있는 집은 원래 좀 시끄럽잖아요. 그건 아는데 밤 11시 넘어서까지는. 어머니, 저희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지우는 낮에 유치원 가고 저녁에만 집에 있는데 그때라도 편하게 뛰어놀게 해줘야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요즘에 잠 못 자서 병원도 갔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어머니 외로우실까봐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서 여기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소음은 더욱 심해졌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쿵쿵거리고 주말에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됐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의사가 걱정을 했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했죠. 제발요. 저 너무 힘들어요. 잠을 아예 잘 수가 없어요. 의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만 먹을게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소음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어요. 약발이 오르면 잠들었다가 새벽의 소리 때문에 깨곤 했죠. 어느 날 명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너 얼른 아들한테 월세 받아야겠다. 월세 안 받으니까 더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가?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치는 못 받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공짜로 살게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명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월세 얘기를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층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모님, 위층에서 소리 많이 나지 않아요? 저희도 낮에 장사하는데 위에서 쿵쿵거려서 손님들이 가끔 뭐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놀랐어요. 1층에서도 들릴 정도라니요. 그러세요? 손주가 좀 활발해서 뛰어노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좀 심한 것 같던데.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층에서도 들릴 정도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야겠어 라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소음에 시달렸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신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층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윤지가 문을 열었어요.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윤지야, 지금 너무 시끄러워.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우 재워야 하는 거 아니야? 윤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재우려고 해도 안 자는데 어쩌라고요. 그래도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지. 내가 한 달 넘게 잠을 못 자서 약까지 먹고 있어.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저희 보고 애 입 막고 다리 묶으라는 거예요? 애 키우는 집이 원래 이래요. 그때 잠옷 차림으로 준호가 나왔어요. 어머니, 이 시간까지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준호야, 엄마가 한 달 넘게 참았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해. 지금 밤 12시가 넘었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이사 가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여기는 내 집인데 내가 이사를 왜 가?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불만 많고 살기 불편한 사람이 이사 가야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싶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내 건물이고 너네는 지금 월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살고 있잖아. 나가야 되는 사람은 너희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와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윤지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월세 얘기. 그게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시죠. 월세 받고 싶으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소음 핑계 대지 마시고. 저는 억울했어요. 핑계가 아니야.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윤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월세 안 내고 산다고 저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거 다 알아요. 옆에 있던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보도 진정하고. 준호야, 너도 엄마가 이상하게 보이니?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니는 편하시잖아요. 혼자 살고 있으면서 편하게 잠만 주무시면 되는데. 저희는 매일 전쟁이에요. 혼자 살면서 편하게 잠만 자면 된다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잠만 자면 된다고? 네. 그리고 밤에 못 주무시면 낮에 주무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저녁밖에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윤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외롭지 말라고 저희가 여기 살아드리는 거잖아요. 억지로 살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위층에 있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내일부터 집 알아봐. 그리고 한 달 안에 나가. 저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죠. 2층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준호가 계속 불렀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나가.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지금 당장 전세금도 없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가 알아서 해. 준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저희가 정말 조심할게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네 처음부터 월세 낼 생각이 있었어?
준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조금 여유 생기면 드린다고 했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어. 내가 한 번이라도 너네한테 월세 얘기 꺼낸 적 있어? 없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장 집 구해서 나가고 밀린 월세도 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밀린 월세요? 당연하지. 1년 동안 월세 안 냈잖아.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이야. 어머니, 그걸 갑자기 어떻게 내요? 저희 그런 돈 없어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 그게 맞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면 그렇게 사람 무시해도 돼. 가족이면 월세 안 내도 되는 거야? 준호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싫어. 한 달 안에 나가.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호가 문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어젯밤에 한 말은 실수예요.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그게 진심이었어. 너희는 진짜로 이 집에 공짜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올라가. 한 달 안에 나갈 준비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올라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지만 이번엔 분노가 더 컸어요. 화가 많이 났죠. 오후가 되자 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어젯밤 일을 다 말했어요. 명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잘했어. 그런 식구들은 내보내는 게 맞아. 살아주는 거라고. 말도 안 돼. 명자야. 근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 가족인데. 무슨 소리야.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명자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영희야, 법률 상담소 가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법률 상담소? 응. 그동안 못 받은 월세도 제대로 받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명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법률 상담소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명자와 함께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월세 없이 살게 한 것, 층간소음 문제, 밤에 서로 다퉜던 일까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르신, 구두로 월세 없이 살게 한다고 약속하신 건가요? 아니요. 따로 그런 약속은 안 했어요. 그냥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일단 들어와서 살고 월세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했죠.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무상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정당하게 월세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 받은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존재했으니 합리적인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어르신 소유의 건물이니까요.
다만 최소한의 이사 준비 기간은 주셔야 합니다.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밀린 월세 청구와 퇴거 요청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 효력이 있는 우편이에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죠. 명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영희야, 그거 하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1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한 것에 대한 밀린 월세 12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납부할 것, 그리고 한 달 이내에 퇴거할 것.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사흘 후 준호가 내용 증명을 들고 2층으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 내용 증명까지 보내신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 변호사 상담받았어. 저희가 1200만 원을 갑자기 어떻게 내요? 그건 대출을 받든 빌리든 너가 알아서 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까지 있어요? 가족이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남이었으면 진작에 경찰 불렀어. 그때 윤지가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화가 잔뜩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1년 동안 월세 한 푼 안 내고 밤마다 층간소음 내고 나한테 억지로 살아주는 거라고 했잖아.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건 제가 말 실수한 거예요. 그거 말 실수 아니야. 너 진심이었어.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진짜 나가야 돼요. 지웅은 어쩌고요? 애가 여기 근처 유치원 다니는데 갑자기 옮기면 어떡해요? 그것도 너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밀린 월세는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한 달 안에 나가. 그리고 나가는 날까지 한 달 더 사니까 월세 100만 원도 더 내놔. 준호와 윤지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준호는 몇 번 더 찾아와서 밀린 월세를 깎아달라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들 가족이 이사 가는 날, 저는 2층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이삿짐 차가 왔고 준호와 윤지가 짐을 나르고 있었죠. 지우는 할머니, 집을 떠나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지우의 우는 목소리가 2층까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가 마지막으로 2층에 올라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그동안 못 드린 월세 중에서 1000만 원 먼저 드릴게요. 준호는 현금 봉투를 건네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에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은 200만 원에 이번 달 월세까지 총 300만 원은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씩이라도 갚아. 어머니, 그럼 저희 이제 갈게요. 준호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윤지는 끝까지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탔죠.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났어요. 저는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벽지는 더럽고 곳곳에 흠집이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용하겠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3층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더러운 곳을 깨끗이 닦았죠. 청소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깨끗해진 3층을 보며 저는 뿌듯했죠.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어요.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 2주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신혼부부였죠.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예의 바르고 조용해 보였어요. 집을 둘러본 후 계약을 하겠다고 했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온 후 3층은 정말 조용했어요. 밤 10시가 넘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통장에 월세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친구 명자와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이었죠. 영희야,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건강해 보여. 응. 요즘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좋아. 바닷가를 걸으며 명자가 말했어요. 영희야, 잘한 거야.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러게,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임플란트를 했죠.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옷도 샀어요. 백화점에서 예쁜 코트를 골랐죠. 명자가 함께 가서 골라줬습니다. 영희야,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려. 그래? 근데 좀 비싼데. 너 돈으로 너가 입을 옷 사는 건데 뭐가 비싸? 이 정도는 사도 돼. 저는 망설이다가 코트를 샀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미용실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피부 관리도 받았죠. 저는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우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왔어요. 밀린 월세를 조금씩 갚겠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2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입금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 생각했어요. 아들이 조금씩이라도 갚는 걸 보니 반성은 하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2층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노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내 집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고 있죠.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내 집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집, 편안한 마음, 그리고 당당한 내일을 꿈꾸면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